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베다해 씨는 20대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에 시달렸습니다. 이 스토커는 2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남자와 여관에서 뭘 하고 있냐 등의 악성 댓글 수백 개를 단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스토킹은 악성 댓글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공연장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스토커,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들은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최근에 새벽 시간 집 앞까지 찾아왔다 사라지는 스토커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정도라며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고를 주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 이젠 단순 스토킹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스토킹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걸로 스토킹 범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1999년도 국회에 처음 이게 발의가 됐었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22년 만에 이제 내일 그 대망의 첫 시행이 되는 거죠. 자, 방금 송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스토킹 하던 여성 BJ가 자기가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강퇴를 시키니까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공인중개사 어머니, BJ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맞습니다. 최근 스토킹하면 그 사건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여성 BJ를 스토킹했는데 실제 범행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범행 전에 잦은 욕설 등으로 이제 강제 퇴장을 당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퇴장을 당하니까 복수를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계속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베다해 씨 사건도 그렇고. 이런 말씀 저번에도 잠깐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손 변호사님 본인도 약간 이렇게 유사한 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게 꼭 진짜 큰 뭐로 연결이 돼야만 그제서야 처벌이 가능했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하던 그 넓은 범위의 이른바 스토킹 행위, 그 자체가 범죄이거나 기존의 범죄이거나 아니면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등의 다른 범죄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스토킹 행위, 좁은 의미의 스토킹 행위 자체 처벌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법에 의해서 제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 자체가 스토킹 행위 자체가 협박이 될 수도 있고요. 주거 침입, 업무 방해, 지속적 괴롭힘 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 등등 다양한 범죄에 해당될 수는 있었습니다만 예.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계속 선물을 주거나 연락을 시도하거나 이런 이런 좁은 범위의 스토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나오는 영상이 한 여성 BJ 유튜버 집 앞에 새벽에 지금 가가지고 띵동띵동 하면서 선물 놓고 지금 손으로 하트 한 거 보셨죠? 저런 짓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짜. 예? 자, 그런데 그동안은 저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을 받았던 거죠, 그럼? 양 변호사님. 보면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게 6천 건 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올해만. 네, 그런데 그동안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한 8만 원 정도의 이 과태료만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저렇게 새벽에 찾아올 정도의 사람이 그 8만 원 내는 게 두려워서 저걸 안 그만두겠습니까? 예. 자, 교수님. 진짜 이 기사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수정 교수님은 진짜 10년 전부터 계속 옛날부터 이 스토킹 처벌 이거 빨리 입법화해야 된다고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일단 내일 이제 시행이 되네요.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감회가 좀 존재하고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양상이 제가 볼 때는 더 쉽지 않은 정말 난맥상일 거다. 왜요? 글쎄 이제 이 모든 이제 그 스토커들이
자신의 행위를 다 범죄다라고 여기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아까 저렇게 BJ 집 앞에 와가지고 선물 두고 가는 이런 행위가 비록 야심한 시간에 새벽 2시에 이루어져도 내가 한 행위가 선물을 두고 왔는데 또는 꽃을 두고 왔는데 그게 범죄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외국의 이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보면은 피해자가 느끼는 fear, 공포에 대하여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꽃을 주는 행위는 공포를 유발하라고 하는 행위는 틀림없이 아니지만 예. 문제는 저렇게 꽃을 두고 선물을 두고 올 때 그거를 받는 피해 여성이 도대체 무슨 심정일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만약에 그 여성이 새벽 2시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문 앞에 서가지고 저런 행위를 할 때 혹시라도 공포를 느낀다면 아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범죄일 수 있구나라고 좀 전 사회적으로 좀 인식을 해달라.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행위는 범죄다라는 인식을 좀 해줘야 그래야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 저항이 좀 덜하지 않을까.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예.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게 스토킹이다. 조금 좀 법적으로 정의를 좀 해주시죠 이제. 그게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되는 그런 행동이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어떤 행동들이 들어가는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토킹의 유형들을 다 정리를 한 건데 뭐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물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문자, 영상 같은 것들을 그렇게 보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주변에 집 주변에 물건을 훼손하는 것까지 이것들을 다 묶어서 이 스토킹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런 행동이 중요한 건 한 번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 교수님이 굉장히 이걸 싫어하실 것 같은데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걸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송 기자 요즘에는 유명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피해를 당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유명 BJ 사건도 얘기드렸지만 일반인도 최근에 김태현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세모녀 살인 사건에서 김태현은 그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게 된 큰딸을 먼저 스토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딸은 물론 일반인이었고요. 그 스토킹이 결국 살인까지 이어졌는데 만약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스토킹 단계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살인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의견도 결과론이지만 있습니다. 또 유명 걸그룹 멤버도 최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일반인 중에서도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저희가 뭐 이런 스토킹 관련 범죄를 전해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이 대시하는 거, 뭐 이렇게 막 치근덕거리는 거를 뭐 도끼질한다, 뭐 이런 뭐 넘어간다, 뭐 이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성이 거부 의사를 보면 아이 또 튕기기는 막 이러면서 결국 그 문화가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남성 여성을 나눌 건 아니고 누군가에게 구애를 하는 그런 그렇죠, 행위들이 다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건데. 아니 말씀하신 네. 것처럼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동성 간에도 벌일 수 있어요. 예. 꼭 이성 간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은요. 스토킹 행위가 뭐냐? 요건이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행위들만 이 존재하면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되고요. 정당한 이유가 또 없어야 됩니다. 게다가 그 행위에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이게 다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스토킹 행위이고 스토킹 범죄냐 여부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좀 대법원의 판결이 한번 나와야 이게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의 이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나올 거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지침이 나와야 사실 우리 모두가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지금 이게 단순 스토킹일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피해자가 무서워서 그냥 합의를 난 처벌 원하지 않아요. 하면은 이게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은 여전히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긴 합니다.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접근 금지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통신 연락 같은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한은 여전히 주고 있긴 합니다. 자, 교수님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법이 시행이 되는데, 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응급조치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막아야 하는 필요가 이제 경찰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여성 살인의 한 3분의 1이 스토킹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죽는 여성들의 3분의 1이 만약에 경찰이 강제력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응급조치 등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한다거나 하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3분의 1의 살인 사건, 여성 살인 사건은 아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제발 이제 경찰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 사건을 좀 잘 들여다봐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